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아말감 35회 프리패스의 3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네, 또또상입니다. 예, 프리패스의 35회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보안 검색대를 프리패스에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서 오늘 또 혼수성태가 신분증 없이 항공권을 대리 발급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무리를 또 빚었죠. 방금 전에 아까 방송 큐 들어가기 전에 한 건데 외교 횡령에 들어가셨었나 보죠? 그 자기가 외교 횡령에 들어가면 표를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네. 발급받을 수가 없는데 혼수성태가 공항에 대기하기도 전에 그 공항 의전팀에서 항공권을 대리 발급받아가지고 혼수성태를 기다리고 있다가 혼수성태 손에다 쥐어줬답니다. 신분증도 의전 없었는데. 강국이죠. 저희 또 그렇죠. 의전 중요하죠. 네. 요즘 이렇게 저 여성분들이 저에게 의전을 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들 급을 따지시고 이쪽에서 뭐 부장급이 이쪽에서도 부장급이 나가야 되고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영화 뭐 소공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밤은 네. 소공녀 어땠어요? 훌륭하던데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라는 요 애니메이션인데 요거 아주 훌륭해요. 두 개를 같은 그 예술영화 상영관에서 연달아서 봤어요. 하나 보고서 잠깐 나갔다가. 한가한가 본데. 그때 진짜 짬을 진짜 어거지로 냈거든요. 그 정말 이거 다시 또 얘기해야 되나?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집에서 1시간 반 전에 차를 몰고 나갔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한참 추웠거든요. 이번 주말에 머리도 안 감고 머리도 안 바른 상태에서 차를 문을 열고 벅찬 마음에 막 갔는데 앞에 어떤 차가 주차를 해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연락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데 대중교통으로 이동해가지고 영화 추운데?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추웠지? 네, 주말에. 네. 근데 영화는 훌륭했습니다. 소공녀 이솜 나오는. 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어떤 인디 밴드하고 얽힌 내용. 그런 거 맞죠? 옛날 밴드들이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솜이 이제 집을 내놓게 돼서 집이 거처가 없어져서 그 전 멤버들 네네. 집을 전전하게 되는 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영화입니다. 신호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봐야겠다 했는데 벌써 개봉했군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거의 내려갈 때 됐어요. 극장에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네. 뭐 저기도 못 봤으니까 저 스필버그 감독 영화 그 뭐야? 레디 플레이어 네. 원. 네. 레디 플레이어 원. 네. 그것도 못 봤는데 그거 꼭 보고 싶은데 극장에서. 네. 그건 집에서 보면은 반감되는 영화잖아요. 네,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네. 이거 언제 보지? 그것도 뭐 별일 없었나요? 네, 그리고 뭐 변함없이 직장 생활은 힘들고 짜증나고. 네. 그렇지만 돈은 제때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 또 잠깐 또 마취돼가지고 그 마약이죠. 네, 한 일주일 동안 또 돈 쓰는 맛에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참. 요즘 또 워낙 또 주변에서 그 이직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네, 이작가야 씨도 저한테 하나 그렇죠. 제안하시고 국내 굴지의 보드복 브랜드 네. 디자이너 사람 좀 구해달라는 좀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네. 디자인 좀 잘 하시잖아요. 네, 저희 그 아말감 고 귀여운 둥이 얼굴 그 대문에 그거 제가 그렸습니다. 그거를 그 작품 우리 아말감 대문 이미지의 진가는 그 이미지만 봤을 때가 아니라 우리 실물과 동시에 봤을 때 그때 그 진가가 드러나죠. 정말 진짜 보시면 무서우실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생겨서 진짜로 만화같이. 머리도 분홍색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금요일 토요일을 이용해가지고 업무차 부산에 가서 유채꽃 축제를 보고 왔네요. 축제는 아니지만 축제는 4월 15일인가부터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유채꽃 축제 하더라고요. 그 부산 외곽에 아마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했을 거예요. 유채꽃만 그냥 쫙 심어놨어요. 그 강변에 낙동 강변에 진짜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요즘 더위가 좀 빨리 왔잖아요. 이상고온. 다 폈어. 축제는 다음 주부터인데 아마 다음 주 축제 때 되면은 다 지고 없을 것 같아. 어디 가서 유채꽃을 보고 부산은 꽃 다 폈더라고요. 벚꽃도 다 피고 지고 그런 게 또 지자체의 애로사항 아니겠습니까? 철쭉도 다 지고 조팝도 다 지고 이제 막 입합나무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구만요. 뭐 지방 축제 중에서 무슨 뭐 이천 도자기 축제라든가 아니면 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이런 것들은 시기 돼서 개봉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이런 유채꽃 아니면 뭐 얼음 낚시 뭐 이런 거 산천어 이런 것들은 얼음 안 얼어버리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한 두세 그러니까요. 달 전에 네. 날짜를 정해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해야 되고. 애환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 부산에 그 유채꽃 가서 보실 분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지금 가면 다 졌을 테니까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노란색으로 네. 저 벌판에 끝없이 강변에 그냥 쫙 유채꽃이 피어 있는데 마치 고흐가 그린 것 같아. 연상이 되네요. 고흐가 그린 강변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君の夢は一生普通に暮らすことなんでしょモグラのようにひっそりと暮らすんだって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원전 폭발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스미다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중학생입니다. 오래전에 집을 나간 아버지는 가끔씩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립니다. 어머니마저 본인 연애에 미쳐 스미다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스미다를 짝사랑하는 같은 반 소녀 차자와 역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어느 날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를 살해한 스미다는 이제부터 세상의 인간 쓰레기를 죽이며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차자와는 시카를 들고 거리를 헤매는 스미다에게 인생을 망치지 말라며 애원합니다. 어디로 터뜨릴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방향 없이 터질 것 같은 울분과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슬픈 위로. 스미다 간발의 두더지입니다. 오늘의 영화 두더지. 두더지입니다. 제가 선정했고요. 네. 이게 너무 이제 가볍게만 갔으니까 이 반대급부를 한번 날려야 된다 해서 제가 아주 무거운 영화 하나 선정해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선정하고 무슨 영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 감독은 제가 좀 저랑 조금 일면식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네. 가끔씩 저 조기축구에 나오시잖아요. 네네, 좀 친합니다. 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작가님이 진짜 업무가 정말 과중해져서 하시는 그 미디어 재벌이잖아요. 두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문 닫게 하려고 일부러 순위를 끌어내려고 선정한 영화인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기본 정보 주시죠. 2011년 일본 영화고요. 이나중 탁구부로 유명한 그 후루야 미노루의 동명 만화 두더지를 원작으로 했답니다. 15세 관람가고요. 이나중 탁구부 생각하고 보시면 큰일 나죠. 진짜 진짜 큰일 나요. 네. 그 15세 관람가고 상영 시간 129분. 장르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뭐 애매하면 다 드라마죠. 개봉일은 2013년 8월 국내 개봉일. 누적 관객은 제가 시내21에서 퍼왔는데 833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보셨습니다. 이야, 다음 영화 기준으로는 966명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본 그 스트리밍으로 본 게 여기 다음 영화에 반영되나 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이라서 아닐 텐데. 어쨌든. 아무튼 3.11 일본 대지진 이후에 폐허가 돼버린 일본인의 심리를 건져 올렸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훌륭한 영화로 분류되고 있는 영화고요. 그 영화의 감독, 문제적 감독이죠. 속 시원히 막 씨발이라고 외치기에는 뭔가 멋쩍은 희한한 불편한 기괴한 영화 많이 만드시는 양반이에요. 소노시온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을 제가 2006년에 노리코의 식탁으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이 양반 오셨을 때 제가 봤거든요. 부천 시청 앞 횡단보도 건널 때 저녁에 옆에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해 장편 관객상 수상하셨거든요. 부천에서. 그 2002년 자살클럽이라는 영화 처음 봤을 때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이 감독은 도대체 뭐하는 감독인가. 그때 당시에 막 그 한국 영화들 중에 영화 중에 좀 B급 슬래셔 무비 같은 걸 보면은 피 특수 효과를 쓸 때 피가 그게 원액이 조금 비싸대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되게 묽고 막 투명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영화 이 감독 초창기 영화들이 피가 막 그랬어요. 막 핑크색이었어요. 근데 막 점성도 없고 나오긴 엄청 나와. 피랑 막 무슨 선지가 엄청 나와. 근데 이건 누가 봐더라도 아무튼 요런 영화들 많이 만드시는데 제가 아무튼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이 감독 이 양반은 17세 시인으로 문학계에 데뷔하셔가지고 1985년 돌연 단편 영화를 제작하시고 데뷔 이후에도 뭐 영화 감독보다는 행위 미술가로 더 유명하셨대요. 록밴드도 하신다고 하고 막 그 2001년 자살클럽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화제의 감독으로 해외에도 알려지셨고 그리고 이후 4시간짜리 영화 막장 영화 러브 익스포저라고 있는데 근데 요 영화 원래는 8시간짜리로 개봉하려고 하던 거를
주변에서 외압을 많이 받으시고 4시간으로 편집을 하시고 하셔서 4시간으로 그 위아영에서도 네. 그 남자 주인공이 7년째 찍는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7년째 찍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총 상영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7년 아닌 게 어디예요? 네, 아무튼 그 러브 익스포저 요거로 본격적으로 일본의 변태성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으로 낙인이 찍혀졌다고 합니다. 그 배우들하고 트러블이 많기로 또 유명하신데 연기술을 되게 난해하게 하신대요. 뭐 병아리가 됐다고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나 봐요. 잘 몰라도. 그리고 반복 촬영을 엄청나게 하시고 욕설도 꽤나 하신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대단한 연기를 또 끌어내기도 해서 그 두더지 이 영화로 소메타니 쇼타 이 친구하고 니카이도 후미 요 양반들 베니스에서 신인 배우상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잘 됐네. 그렇죠. 욕먹어도 뭐 좋습니다. 2011년 자신의 영화에서 출연했던 카구라 자카 메구미 이 양반이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원래 거유 그라비아 모델로 유명했대요. 근데 그라비아 모델 활동하던 당시에는 수영복 선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소노시온 영화에서 크게 이렇게 파격적인 노출 한번 하신 이후로는 요즘 아주 과감한 행보를 보이신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보트 대여점 앞에서 텐트 치고 있는 한 커플 있잖아요. 안경 쓰신 양반의 그 와이프, 고분이 실제 와이프입니다. 저도 이건 뭐 신고철 감독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듣기로는 자기 영화에 그렇게 그 와이프를 계속 출연시킨대요. 계속. 그런데 이제 대상화된 여성 캐릭터로 항상 출연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무슨 뭐 자신의 취향과 결부돼 있는 건지 살짝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리코의 식탁인가? 차가운 열대요. 2010년에 차가운 열대요. 거기서 보면 와이프 분인데 2010년이 와이프 되시기 전이네요.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노출을 유도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오셔가지고 했던 발언 저는 피를 싫어합니다. 요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1년에 4편 이상 작품에 참여한다고 해요. 뭐 배우였든 감독이 됐든 간에 다작하신 양반인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인터뷰했더니 잔뜩 만들다 보면 뭐 하나쯤 얻어 걸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네. 네. 그 호방하신 양반이고요. 네. 양적 토대가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인민이 내 영화 한 편씩은 보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작품마다 평단의 반응이 오락가락. 어떤 영화는 진짜 평이 좋았다가 어떤 영화 정말 쓰레기를 불렸다가 계속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시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일본에선 공공연한 공공연히 급진좌파로 취급된다고 하고요. 맞네, 공산당이 맞네. 이 양반 최근에 했던 발언으로는 현재 일본의 음악, 영화가 재미없어지고 있는 재미없어지고 지루한 이유는 젊은이들이 나라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으로 한번 화제가 됐기도 하셨고. 뭐 훌륭한 발언이네요. 뭐 본인은 일본 영화, 일본 문화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 양반 영화를 특히 이 영화를 보면은 불편함의 그 좌표점을 하나씩 보면 그러니까 불편함의 정도가 아니라 좌표점을 딱 매겨보면 우디 앨런의 살짝 이 불편함을 0으로 잡고 코엔 형제를 한 2 정도 잡고 김기덕을 한 10으로 쳤을 때 이 양반 한 8점을 정도 되십니다. 이분 미투 폭로로부터 되게 자유로우신가요? 아직 뭐 의혹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식으로 성적으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투의 필터링에는 안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이제 위험하신데 베니스에도 가시고 위험하신데 말입니다. 이 양반 뭐 영화로는 I am 소노시온 1985년 그리고 웬만한 영화들 넘어갈게요. 자살클럽 2002년 그리고 노리코의 식탁 2005년에 요게 2006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장편 관객상 받은 거고요. 2005년 기묘한 서커스 2008년 러브 익스포저로 2008년 도쿄 필맥스 국제영화제 아그네스 삐호 어워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열대어 있고 2010년 요것도 상 받은 영화고요. 도빌 아시아 영화제. 그리고 2011년 두더지 요것도 상 받으신 영화고 길티 로맨스 희망의 나라 배드필름 지옥이 뭐가 나빠. 지옥이 뭐가 나빠. 제목 좋네. 네, 이거 2014년 판타스포르토 국제영화제. 네, 여기서 상 받으신 거라고 하네요. 신주쿠 소환 2014년. 이게 거의 특이하게도 이 양반은 자기 각본으로 그 영화를 찍는데 요거는 친한 양반 부탁으로 신주쿠 소환이라고 2014년. 요거 찍으셨고 개봉 당시 일본 박스오피스 1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도쿄 트라이브, 2015년 소곤소곤 별, 2015년 모두가 청룡자 뭐 등등등등. 2016년 안티포르노 요거 한번 화제 일으켰고요. 그리고 2017년 신주쿠스완 2, 2017년 도쿄 흡혈 호텔, 2018년 빌어먹을 놈과 아름다운 세계. 이 정도 필모 있으신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하시는 양반들 저희 딱히 뭐
얼굴 익숙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네, 주인공 소메타니 쇼타 요 정도. 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여주인공 그 니카이도 후미가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는 소녀시대 수영 닮았어요. 조금 닮았습니다. 얼굴에 수영이 네. 좀 있고. 저는 이건희 닮았던데. 뭐야 얘 또 뿌티브리즈와야? 네, 그필 나지 않습니까? 이거 또 이건희는 너무했다. 아니 왜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개봉했던 그 일본 영화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일본 영화랑 헐리우드 영화 아니다 한국 영화 아닙니까? 아니, 일본 영화인데 네. 엄마가 죽으면서 네. 미리 편지를 딸들한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런 설정이 과거에 다른 영화에서도 있었어요. 네. 아오이유가 오키나와 영화 거기 있었는데 그 해피 버스데이의 여주인공이 네. 미야자키 아오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여성 배우고 좀 예쁘고 또 연기도 잘하고 85년생인데 네. 비슷하네요. 되게 닮아서 너무 똑같아서 나는 같은 배우인 줄 알았지. 근데 같은 배우는 아니더라고요. 비슷하네요. 그분하고 좀 닮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갖고 비교로 든 사람도. 근데 여기에 그 주목할 만한 배우로는 그 배정남 일본 진출작이에요. 네, 진짜 닮았죠? 네. 배정남이야. 네. 저도 그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영화 보면서. 크보즈카 유스케. 네. 원래 배정남이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모델로 데뷔했을 때 네. 그때 싸이월드 시절이죠. 그랬나요? 네, 싸이월드 시절에 그 무슨 호빗들의 뭐 희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떴었잖아요. 네, 호빗들의 영웅인지 네. 비슷하게. 네. 그때부터 쿠보즈카 요스케랑 되게 닮은 꼴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근데 배정남이 약간 그쪽에서 영감을 얻어서 요스케에서부터 영감을 얻어갖고 스타일이나 이런 걸 차용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비교 사진이 있는데 똑같아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빈티지 한참 유행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쿠보즈케 요스케 검색하면 네. 쿠보즈케 요스케 한국 욕이 연관 검색어로 떠네요. 한국 욕? 네. 뭐라고 했나요? 글쎄요. 크게 최근에서 요 쿠보즈카 요스케가 좀 인상 깊었던 영화는 그거 있죠. 그 파드레 나왔던 그 영화 뭡니까? 파드레? 스파이더맨 걔가 스페인 신부로 나왔던 스파이더맨과 다스베이더 이렇게 스타워즈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걔 누구야? 아담 드라이버. 아담 드라이버. 네, 아담 드라이버가 네. 조연으로 신부 역할로 나왔고 그 스파이더맨 미싱이랑 비슷한 영화. 미션이랑 비슷한 영화. 네, 저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네, 전해졌을 때 박해받던 그 신부들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 쿠보즈카 요스케가 계속해서 신부들을 배신하는 신자로 나와요. 계속 배신하는 신자. 살짝 배신의 상인가 봐요. 이런 꼴이. 근데 딱히 얘가 근데 배신자로만은 볼 수 없는 그 또 상황이 또 영화 내에 있긴 한데 그 영화 좀 괜찮습니다. 그거 한번 네, 그거 괜찮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루기는 좀 무섭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또 본 영화 저는 또 한번 짚고 싶은 배우로는 여기 미치 시켄이라는 남주의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배우가 있는데 얼굴에 항상 반창고 붙이고 나오시는 분. 네, 여기서는 굉장히 그 천하의 건달로 나오잖아요. 날건달 아들한테 돈 뜯어가고 쌍놈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분이 이와이 슌지 감독의 또 페르소나예요. 그래요? 조연으로 맨날 이 사람을 갖다 써. 어쩐지 낯이 있더라고요. 그 4월 이야기에서도 여주인공이 극장에서 무사시 영화를 보는데 옆자리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 양반이에요? 네,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젊어 보인다. 시점이 젊은 시점. 그거는 96년도 영화인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러브레타에서는 그 여주인공의 그 삼촌 역할로 나오죠. 4월 이야기에서 주인공 자전거 쫓아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좀 약간 유약하고 좀 가벼운 캐릭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배우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건달같이 나오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좀 인상 깊더라고요. 이렇게 배우 얘기로 한 20분 메꿔 보고요. 네. 영화 얘기로 슬슬 들어가 보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더지. 저 그냥 일단은 진짜 김기덕 영화 볼 때의 살짝 힘듦 있잖아요. 피로함. 그 피로함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감독 자체를 이렇게 싫어하는 감독이 아니라서 몇 개 영화들 찾아보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딱 김기덕 감독 냄새가 여기서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관객들이 그렇게 좋아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말 지수는 아무리 후회도 이거 45 진짜 죄송합니다. 손오시원 진짜 저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네네. 저도 엊그저께 우리 통화할 때 그 김기덕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도 그때 맞네 내가 느꼈던 좀 약간 그 불편한 요게 네. 김기덕 그거였구나. 네네. 라고 이렇게 저도 공감을 했어요. 네. 김기덕스럽다. 근데 김기덕보다는 살짝 조금 더 그 여성에 대한 대상화, 그러니까 여성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남성 이런 거는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살짝 아슬아슬하게 네. 이 여중생 여주의 음. 가슴골 같은 걸 살짝 속옷 같은 게 보인다든지 살짝 아니면 그렇죠. 팬티를 자꾸 노출시킨다든지 아주 살짝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네. 좀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소재 낚시 배 대여해주고 그 호수 가운데 떠 있는 쓰러져가는 집 같은 거 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도 네, 생각나고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진흙탕에서 막 굴르고 이러는 걸 보면은 해병대 그 장군도 해안선 나고. 정말 해안선도 네. 생각나고 그리고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권총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악어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 네. 낚시배선 또 그 섬. 네, 섬도 그 또 섬 얘기했나요? 처음부터 했어요. 딴 거 얘기했잖아. 섬했는데? 아 그래? 네. 섬이라 그랬어? 한번 돌려보세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영화에는 진짜 김기덕 영화에서 나온 그 메타포들이랑 미장센들 접점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 누가 먼저다. 뭐 먼저라고 한다면은 뭐 네. 김기덕이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베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폭력성이 훨씬 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폭력을 가하는 대상자가 근친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한국 영화 같은 데서 금기시하는 폭력들이 되게 네, 많이 네. 나오죠. 막 여성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쌈싸대기라고 네. 싸대기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랑 아버지 네. 그런 거랑 노인을 향한 것도 네. 그러니까 그런 이 폭력 그 자체도 좀 불편하지만 폭력이 가해지는 대상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불편함도 굉장히 심하게 있고 그런데 저도 이게 참 마음이 무겁게 이 음악도 아주 의도적으로 네. 굉장히 어두운 음악을 계속 깔아요 시종일관. 근데 음악 좋던데 어쨌든 그러고 영화가 계속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보다가 좀 마지막 씬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 레알로. 진심? 제가 이 영화 3번 봤거든요. 3번 다 울었어. 아, 진심?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무슨 파블로프의 개처럼 저절로 막 눈물이 나와 마지막에 3번째 영화 볼 때는. 그때 내가 그 와인을 먹으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취한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너무 재밌게 봤고 네. 아말 지수 저 그래도 이거 정도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 깨시민들 아니세요? 의리로 또 불생하지 말고 진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상대로 내가 한다면 한 80 이상을 줄 수 있을 텐데. 네네. 근데 이 저 불특정 다수 네. 이 5천만 몰지각한 사람들이 거의 70%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이 점수를 깠기 때문에 한 67 정도 갑니다. 67. 아슬아슬했네요. 67 갑니다. 여기 그 네. 배우 남주인공 쇼메타니 쇼타는 이제 우리가 일전에 다뤘던 우드잡의 주인공이었죠. 거기 단골이시죠? 네, 단골인가요? 두 번 나왔는데? 이번에 두 번 찾았으면 단골이죠. 그치? 우리 두 번은 방송 또 두 번 없지. 들으시면 그렇지. 두 번 들으면 거기서 그 우드잡에서는 시종일관 아주 넋이 빠져 있으면서 좀 가볍고 의지력도 떨어지고 좀 헐랭이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시종일관 침울하고 그런데 한 가지 넋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공통적으로 있어요. 양쪽에 그 두 캐릭터 사이에. 우주잡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내가 볼 때 배우 자체가 약간 넋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랬으니까 이런 영화 승낙하지 않았을까요? 매니지먼트 통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출연할 거냐? 그러니까 한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영화가 이제 저 시작이 도호쿠 대지진으로 시작하죠. 도호쿠 대지진에 의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그렇죠. 발생하죠.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어떤 마을, 폐허가 된 마을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죠. 그 폐허가 된 데를 보여주는데 그 마을에 어느 허름한 낚시터의 이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잖아요. 엄마랑 단둘이. 아버지는 센 건달이라서 어디 도망가 있고. 수금하러 가는 곳이죠. 네, 가끔씩 이제 돈 뜯으러 취해가지고 오죠. 네. 그리고 이제 마당에는 쓰나미로 인해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천막을 쳐놓고 마당에서 살게 해줘요. 한 세 집 정도를, 세네 집. 그죠?
진짜 딱 누울 만큼의 면적을 바로 위에 텐트를 올린. 네. 왜 이렇게 좁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공터인데 좀 넓게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실적으로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랑 미장센을 깔고 있어요. 아무리 살림살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딱 2명 누울 수 있는 자리 딱 그 자리에서 2명 살고 1명 딱 누울 수 있는 자리에서 1명 살고 집기도 전혀 없고. 네. 왜 이렇게 밝아 또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남주를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 오갈 데 없는 자기들 여기 마당에서 텐트 치고 살 수 있게 해줬다고. 네. 엄마는 자식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죠. 자식 그 남주는 중3인데 한 중2? 중3? 네, 중학생으로 나오죠. 중2인 것 같아. 왜냐하면 약간 그 남자한테 그 중이 정서가 깔려 있어요. 그게 아니 진짜로 여주도 그렇고 맥시멈이에요. 그게 일단은 그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묻지 않을게요. 네, 그건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엄마는 또 엄마대로 자식한테 무관심합니다.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나가서 남자 만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방치된 채로 그냥 학교에 다닙니다. 근데 학교 같은 반에 여주가 우리 남주를 좋아하죠. 남주 이름이 스미다. 여주 이름이 찾아와. 찾아오죠 자꾸. 자꾸 찾아. 이래서 네. 저희 아재 소리 듣는 거예요. 아유 재밌었는데. 네. 이걸 재밌다고 느끼면 아재인가? 그렇습니다. 찾아와는 스미다 남주 스미다를 좋아해 짝사랑해요. 네. 근데 학교에서 선생이 교육을 하는데 선생이 뭡니까? 이 사람은 선생이야. 네. 선생이 학생들을 상대로 희망을 가져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희망과 꿈을 가질 것을 독려하죠. 그게 일본 기성세대가 이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에는 답도 없다라고 그 자포자기에 빠진 젊은 세대들에게 표면적으로 하는 위로 같아요. 네. 그 선생이 하는 그 말이. 그런데 스미다가 그때 반기를 듭니다. 평범한 것만큼 좋은 건 없다. 우리는 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희망을 갖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다. 남들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지도 않고 땅속에 들어있는 두더지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다. 네, 이제 꽃보다는 이제 뿌리가 되려고 하죠. 네. 그렇게 반기를 드는 학생입니다. 그런 스미다를 또 찾아와는 또 좋아해요. 근데 찾아와는 또 찾아와대로 아픔이 있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배경 스토리는 저는 안 나오는데 네, 영화 내부에서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이 찾아와 이 여주인공을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뚝딱거리면서 교수대를 집에서 소품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그 사뭇 진지한 표정,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죠 이 양반들은. 너는 여기서 죽어줘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어필을 하지 않나. 아무튼 건전하고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집안에 살고 있는 여자는 아닙니다. 네, 이 차자원의 집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암시가 돼 있죠. 큰 빚을 진 걸로. 네.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있고 찾아와가 빨리 죽어줘서 그 보험금으로. 찾아와도 마찬가지인가요? 보험이? 네,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요거 보시면 스미다 할 걸요. 3번 보셨다면서요? 네, 좀 술을 먹으면서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찾아와 부모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설정 자체가 네. 딸을 죽이기 위해서 집에다가 교수대를 만들고 그걸 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 네. 페인트 칠 왜 그냥 만들었으면 매달면 되지. 전구도 감고. 네. 참, 하여튼 그런 좀 약간 비현실적인 설정이 네. 있습니다. 김기덕 빌이 나요. 네, 그죠. 진짜로. 네. 그런 아픔을 찾아와 여주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평범한 삶, 평범함을 추구하는 스미다에게 끌려요. 그래서 스미다가 했던 말들을 종이에다가 다 형광 종이에다 적어갖고 방에 도배를 해다시피 다 붙여놓고 스미다의 일거수일투족을 스토킹하죠. 무서울 정도의 그 집착이고 네. 무서울 정도의 그 일방향적인 사랑이거든요, 사실. 네. 왜냐하면 뺨을 맞고서도 계속 찾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점까지는 감독이 그렇게 여자 주인공을 예쁘게 묘사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후반부로 가면서 예뻐져. 근데 처음으로 그 빨간 원피스를 한번 입었을 때 그 시점 그 마지막 씬이에요, 그게. 네, 그 빨간 원피스가. 저는 어디서부터 예뻤냐면은 엄마가 아빠랑 그 교수대 앞에서 끌어안고 막 울면서 빨리 우리 딸이 죽어줘야 우리가 행복해 막 이러면서 우는 장면을 딸이 이렇게 보잖아요. 처음 본 건 아니죠. 기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걸 보고 관객한테 보여주는. 방에 들어가서 헤드폰을 끼고 자기가 외운 프랑스 시를 막 이렇게 점점 큰 목소리로 격앙돼서 읊조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약간 광기처럼 느껴지면서 오히려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국적이죠? 네, 이국적이고 수영 같고.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 같으니까 이국적인 거지. 그렇기도 하고 살짝 오키나와 빌면서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이 차자와는 스미다가 좋다고 계속 쫓아오는데 스미다는 네. 차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네. 감정도 없는 애예요. 네. 근데 차자와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리고 차자와가 먼저 때리죠. 저 끝말잇기 같은 거 5자로 말하기 뭐 네. 이걸 하자고 하면서 지면은 딱이한테씩 맞는 거다 하고선 게임 자기 멋대로 시작하고 네. 스미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딱이 때리고 또 자기 먼저 시작하고 딱이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미다가 한 2-3대 맞더니 열 뻗쳐가지고 저 차자와를 구타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장면에서 이 스미다의 그 어떤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어떤 울분 같은 거를 보여주려는 장면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차자와는 계속 찾아와요. 스미다를. 그러다가 스미다가 어느 날 엄마마저도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책상 위에다가 돈 한 기껏 몇천엔 놔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쪽잔장 남기고 사라지죠. 네, 양친이 다 있는데 고아가 돼버리죠, 졸지.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안 가고 나 여기서 낚시터 요거 그냥 운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학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차자와가 또 찾아오죠. 학교 안 오니까. 네, 잘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무료로 일해주겠다. 이거 뭐야 스스로가 노예가 되겠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여기서도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전반적으로 불편해요. 영화 전반적으로 불편한데 거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게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방향적으로 계속 헌신을 하니까 영화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렇게 하다가 얼마나 큰 나락에서 떨어뜨릴 건지 얼마나 큰 파국을 할 건지가 살짝 보여서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혼자 남아서 그 빈 낚시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자와가 와서 도와주고 그 전단지도 만들어서 막 뿌리고 그 전단지 만들어서 그 시내에서 막 뿌리고 후쿠시마 시내에서 뿌리고 다니는 장면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횡단보도를 막 그 전단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뛰어가는 차자와를 여러 컷으로 보여주잖아요. 여러 장소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냐면 논두렁을 막 뛰면서 낚시터에는 오지도 않을 것 같은 할머니들한테 오라고 그 전단지를 막 흔드는 장면 같은 게 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발랄함이랑 복사해서 갖고 온 그 인쇄지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작성해서 출력한 게 아니라 손으로 그려서 그냥 복사를 한 거잖아요. 그 키치함이 어우러져서 얘가 더 천진난만해 보이고 더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스미다에게도 와서 그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딱 자랑을 해요. 스미다는 뭐 시큰둥하죠. 근데 이 전단지 먹혔죠. 네. 사람들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는데 거기서도 그 매표소에 차자와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오면 띵 하고 누르는 벨을 누르는 부분을 자기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는 걸 보고 있다가 손님이 앞에 오면 차자와 자기가 그 벨을 눌러 띵동 하면서 너무 귀여워. 근데 그 중에 한 손님이 남자 아저씨인데 얼마죠? 600엔이니까 600엔을 뚝 내고 그 매표소 안 방안을 이렇게 쓱 한번 들여다보고 차자와 얼굴을 살짝 보고 이렇게 가는 아저씨가 있어요. 약간 여기서 또 변태성이 약간 느껴져서 이거 또 불편해. 일부러 그렇게 디렉션을 분명히 시켰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한 짓 하진 않겠죠. 그런 단역을 맡은 배우가. 모르긴 몰라도 이 소노시온 이 감독이 거의 아키하바라를 대표하는 2개 네임드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도 로망 포르노라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고 러브 익스포저인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데 그 영화에는 스토리가 주 골자 캐릭터가 뭐냐면 그 여자들 치마 속을 사진을 찍게 하는 테크닉을 알려줘요. 그걸 전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명인이에요. 그래서 줄 끝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뭐죠? 그러니까 채찍같이 이렇게 싹 해서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탁 찍고 막 이런 신공들을 전파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 한 편만 보셨으면 김기덕이랑 살짝 매치될 수 있지만 다른 영화를 한번 쭉 보시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도 살짝 불편하고 또 요즘 이렇게 미투 뉴 웨이브가 이렇게 물결치는 시대에 또 그런 개저씨를 이렇게 살짝 등장시킨다는 게 얼마 전 김기덕이 훅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김치산자 되신지.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랑 공통점이 더 많아. 이러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그런 장면들. 매표소 안에 있는 여중생 그리고 바깥에서 계산하고 낚시터로 가는 아저씨가 방을 힐끔 들여다보는 그 아저씨 눈빛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물며 그 매표소 그 구조 자체도 미닫이문 우리 발코니에 있는 미닫이문 플라스틱으로 된 건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 집으로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거나 대문을 열면
그 완충 공간이 한 번 네. 있고 신발 벗는 데라든가 이런 거 안에 덤모이 또 있는데 이걸 열자마자 바로 방바닥에 네. 누워 있는 사람들이 네. 보이는 그런 네. 구조잖아요.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야쿠자한테 600만 엔을 땡겼었죠. 땡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쿠자가 이 집에 찾아와요. 스미다 혼자 있는 애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어디 갔냐 하면서 스미다를 겁나게 구타합니다. 아버지 오면 우리한테 꼭 얘기해라. 근데 구타하는데 또 스미다는 승질은 있어가지고 끝까지 안 지죠. 바락바락 대들죠. 네. 거기서도 얘 속에 쌓여있는 울분 같은 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가끔씩 올 때마다도 아들을 엄청 때리고 그때도 아버지가 때릴 때도 저항도 안 하잖아요. 네.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고 고무 인형처럼 그냥 맞아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대로 네. 있고 넘어진 것도 발로 차면 그냥 채이고 있어요. 반항 정신이 있어가지고 입으로는 계속 들이받는데 네. 몸으로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 씨발 때려라, 개새끼야 때려라. 뭐. 그런 그렇게 두드려 맞는 장면들에서 스미다가 갖고 있는 울분 그리고 점점점 커져가는 그 폭발하기 전에 그 분노가 뇌관이 막 땡겨지기 직전이죠. 네, 그런 게 이렇게 차곡차곡 관객들 마음속에도 쌓입니다. 저는 그래서 스미다가 나중에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서 이 울분을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른 쓸모없는 사람을 자기가 살해하겠다고 칼을 들고 나가잖아요 바깥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다크 히어로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전조가 일어나서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게 돼요. 그 야쿠자가 다녀간 다음에 며칠 후에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또 돈 뜯으러 와서 또 술 취해가지고 너 예전에 죽었으면 보험금 타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때 괜히 물에 빠진 거 내가 괜히 살렸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또 와서 막 한패 부리고 하니까 스미다가 드디어 울분이 터져가지고 아버지를 벽돌로 쳐서 살해합니다.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삶이다. 네. 그래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 하고서 치카를 하나 가지고 다크 히어로 선언을 하죠. 네, 그래서 나가서 이 사회 충들을 내가 네. 처단하겠다. 그래서 칼을 들고 네. 시내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시내로 나가기 전에 물감을 막 온 네. 몸에다가 칠갑을 맞아. 하잖아요. 네. 얼굴에도 막 칠갑하고 혀에다도 한 번만 네. 뿌려가지고 칠갑을 하잖아요. 칠갑. 그게 보면 진짜 어떤 다크 히어로로 전환되는 그 전환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사실. 네. 가면을 쓰는 장면 같은 네, 얼굴도 것처럼 보이죠. 까매지고 네. 긴장되고. 그래서 나가서 실제로 몇 명 찔러요. 그 동네 불랭배 같은 애를 네. 칼끝으로 살짝 찔러서 네. 약간 부상을 입히죠. 뭐 이게 심각한 건 아니고. 네. 먼저 그 야쿠자를 찾아가서 야쿠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야쿠자를 가서 문을 두드려서 문이 열리기 전에 잠깐 상상을 해줘. 내가 들어가서 찌르면 어떻게 될까? 격투를 벌이다 결국엔 자기가 총을 맞아 죽는 것으로 상상이 끝나요.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죠. 네.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웬걸. 야 왔냐 하면서 야쿠자가 엄청 반겨줘요. 그러더니 얘가 바로 걔다. 야 엊그저께 니네 마당에 사는 그 노숙자 할배가 와서 니 빚 다 갚아줬어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일이야 했더니 마당에 살던 요노루 할배가 빚을 다 갚아준 거죠. 네네. 모종의 사건 이후에 그 돈을 획득을 해가지고 그 네. 돈으로 갚아줍니다. 저도 이럴 것 같았으면 카드값 매달 안 낼 걸 그랬어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저거죠. 뭐야 그 박씨 물고 온 네. 그 제비 네. 그랬더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탈해 합니다. 허탈한 상태에 빠져서 그러면 다른 사회 악을 잡아 죽여야겠다. 분노가 방향을 잃은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처음에 사회 악이라든가 필요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는 자기의 빚과 무관하게 걔들은 나쁜 놈이니까 내가 죽이려 간 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네. 돈이 갚아졌다고 해서 쟤들이 착한 놈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모순이 많아요 안 속에. 그 방향 없는 분노. 네네 그냥 맞습니다. 막 속에 있는 울분. 그게 이제 잘 표현된 것 그러니까 같은데. 말 그대로 그 쓰나미 이후 지진 이후에 폐허가 돼버린 거죠. 네, 뭐가 네. 옳고 그른지 방향이 어딘지도 없고 네. 그냥 무조건 그 내부에서 충돌하는 갈등도 많고. 네. 그것이 바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그 쓰나미 그 도호쿠 대지진 네. 이후에 일본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분노 네, 그리고 절망 그렇죠. 이런 거를 이 스미다라는 캐릭터 하나로 네.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의 의도가 명확해지잖아요. 불편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살아가라 이런 우리가 영화들 보면 끝에는 아름답게 끝나거나 막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캐릭터들은 밝고 막 무슨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극복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메시지는 그래요. 절망 속에서 살아가라 네. 일으켜라라고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침울하죠. 네네 진짜 그 네. 난장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다가 길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는 살인 범인을 의도치 않게 또 죽이려고 묻지마 살인범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스미다는 그 묻지마 살인범을 죽이려고 해서 의도치 않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한번 하게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뭔가 분노가 이게 공명을 해가지고 네. 같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묻지마 살인범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스미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묻지마 살인범을 제압하면서 스미다에게 야 고맙다 이제부터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하면서 스미다의 살인 모의가 좌절이 되죠. 그 다음에는 버스에 타서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라라고 종용하는 아줌마에게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칼을 휘두르죠. 그 분노는 이해갑니다.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임산부가 배가 진짜 남산만큼 나왔는데 사실 자리 양보를 종용하는 할머니를 살해하는 그 살인범이 하는 말은 양보는 의무가 아니지 않느냐. 경로석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은 맞는데. 네, 말은 맞는 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버스에서 살인을 저질러요. 그놈이, 그 사람이. 그래서 우연히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스미다가 저놈이다.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놈을 가서 덮쳐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스미다를 말립니다. 그래서 또 실패해요, 살인이. 그러니까 이게 만화 보면 소년탐정 김전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인은 김전일 주변에서 일어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살인이. 맞죠. 가는 데마다 묻지마 살인범이 있어. 어쨌든 그런 묻지마 살인범 그리고 버스 안에서 그 작은 시비로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또 버스 살해범. 이 살해범들의 상태도 사실 그 끝간데 없는 분노, 방향을 모르는 분노에 빠진 일본의 지진 이후 세대, 지진 이후 젊은이들의 캐릭터를 또 다른 캐릭터들을 또 이렇게 배치시킨 거죠. 네, 뭘 어디서부터 재건해야 될지 모르는 그 원주민들의 마음이 같은 거겠죠 아마. 네. 두 번의 스미다의 쓰레기 청소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려요. 네. 그 사람을 죽이려는 스미다를 다 말립니다. 첫 번째 묻지마 살인 버스킹장에서 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스미다가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묻지마 살인범을 제압하면서 스미다를 말리죠. 경찰이겠죠? 경찰 아니고 그 스태프였어요. 스태프. 그래요? 네, 스태프가 말렸어요. 경찰에 전화해. 그래가지고 저는 누가 와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게. 그래서 저는 경찰인 줄 알았어요. 스태프고 그 버스에서도 다른 승객들이 칼로 찌르려는 스미다를 이미 제압은 된 상태고 칼로 찔러 죽이려는 스미다를 다른 승객들이 말려서 살해를 막아요. 끝간데 없는 분노. 너희들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 분노 그렇게 너무 여기저기다가 터트리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가지 말어라 라는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이게 납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말로도 나옵니다. 그 야쿠자가 스미다가 이제 두 번의 살해 시도 끝에 집을 터덜터덜 기운이 빠져서 가는데 야! 태워줄게! 하면서 태우고 가면서 그 얘기하죠. 나는 어차피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야쿠자가 됐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인생을 망치는 방향으로 가지 마라. 그런 장면에서 이제 감독이 지진 이후에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쓰레기 청소에 실패하고 집에 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자와를 봅니다. 차자와가 눈치를 채죠. 아버지를 죽였구나. 해서 그러지 말고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말고 자수해서 죄값을 치르고 이미 반 신고는 했더만요. 네. 그러고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해서 미안해. 시체도 찾았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기 대신 출소하면 나랑 결혼해서 작은 아파트 얻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어요. 자수 안 하면 못하게 안 되게. 그렇게 하고 빨간 원피스 입고 와가지고 스미다를 설득한 다음에 스미다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수하기로 합니다. 자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재시작하기로 하면서 밤거리를 뛰쳐나갑니다. 시작 부분에서도 오프닝에서도 스미다는 매일 밤 늦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뛰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마음속에 울분 때문에 뛴 거겠죠. 마지막에도 똑같이 밤에 누워있다 말고 뛰쳐나갑니다. 달리기 뛰어요. 스미다 옆을 찾아와가 같이 달리면서 스미다 간발해! 하면서 응원하죠. 응원하면서 찾아와도 울고 스미다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스미다는 거기서 그 분노를 해소하고 울분을 해소하고 재시작할 것이다 라는 암시로 영화가 끝나게 되죠. 이렇게 매일 러닝을 해서 쌓은 그 달리기 어빌리티를 그 형무소로 들어가게 되는 데 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뭐 그 영화가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 간발해죠. 전쟁에서 2차 대전에 패망하고 핵으로 발린 다음에 절망에 빠진 전후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던 여러 예술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인들. 그리고 또 똑같이 핵 맞은 거잖아요. 후쿠시마로. 그 또 핵
사고 이후로 절망에 빠진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응원을 하고 싶었던 이 예술가의 위로가 지금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그 소노시온 이 감독이 그 덕후 기질이 일단 일종 덕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데츠카 오사무 옛날에 아톰 철학 네. 아톰 같은 거 만든 만화 작가의 원판 뭐 희귀본 판본 같은 것도 막 소장하고 있고 집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데츠카 오사무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젊은 세대들한테 희망을 주고던 그 아톰이라든가 이런 작품으로 희망을 주던 작가기도 하니까 아톰도 이 장면부터가 왜 아톰이야? 그 그러게요. 핵이에요. 왜? 핵으로 저 망한 자 핵으로 흥하자는 내용인지 아니 핵을 극복하지 않은 핵을 우리가 우리화시켜서 이용하자 뭐 하여튼 희망을 노래한 거죠. 미국 제목은 아스트로보인가 아마 그랬던 거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아스트로보이군요. 이 영화에서 보면 페어 장면이 다큐멘터리 같이 그대로 삽입이 되잖아요. 중간중간. 그거 실제인가? 네, 실제 저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CG 않냐고 물었는데 일단은 실제 같고요. 그 장면 완전 페어가 된 그 장면 그거랑 스미다네 집 근처 그 다리 밑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운막 같은 데 사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일본의 풍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풍경이랑 너무 똑같아요. 밝고 사람들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학교 생활하고 그런 거에 중간에 조금 그런 이질감이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이게 마음에 들었으니까 선정을 한 건데 뭐 네. 보고 선정한 거니까 네. 하나 마음에 들었던 점은 뭐냐면은 이게 저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그 현실적이잖아요. 그 네. 비주얼이. 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를 그린다 그러면 무슨 매드맥스나 네, 네. 이런 것처럼 핵전쟁 이후에 여기도 핵 폭발 이후니까 핵전쟁 이후에 막 사람들도 막 변이 되고 기후가 바뀌고 이런 거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의 그 사회 그냥 일본의 거리 그대로 그냥 다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인간만 황폐해진 거잖아요. 인간의 정신만. 네. 네. 굉장히 황폐해진 인간의 정신으로서 그 디스토피아를 잘 그렸다. 네. 멋있다고 좀 느꼈고 그런 네. 점이 그래서 좀 괜찮게 봤어요. 또 여기서 선생이 그 꿈을 가져라. 네, 네. 힘내라. 간발해. 그리고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학생들에게 훈화하죠. 네. 근데 애들이 공감을 못 하잖아요. 네. 선생부터가 네. 아이들한테 귀감이 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 캐릭터 자체가 살짝 일그러져가지고 네.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저 스미다를 굉장히 비꼬죠. 네. 거기서 그러면서 힘내라. 뭐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영화가 2시간 동안 쭉 본 다음에 마지막에 야밤의 거리로 달리기를 하면서 박차고 나가는 스미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는 네. 스미다 간발해 하면서 울먹이면서 응원하면서 쫓아가는 차자와의 그 응원을 들으면 저희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진짜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비 또 이게 되게 잘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약간 감독 이 양반 원래 17세 시인으로 데뷔했었다고 하니까 시를 읽으면서 야 이거 문맥이 왜 이래? 그러면 야 이 꽃을 뭐 이름을 불러줘서 꽃이 되는데 그 전엔 뭐야 시였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맥락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차자와가 스미다를 좋아하는 이유라든가. 스미다의 집 배경이라든가 차자와 부모들이 차자와가 죽었으면 바라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싹 뭉뚱그려서 그때 시어 하나하나처럼 그냥 존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네. 어렵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그러니까 소노시온 감독 영화다라 그냥 생각해보면 돼요. 네. 차가운 열대형 소노시온 작품 중에 지금 이 영화에서 출연하시는 여배우들 상당히 많은 여배우들이 거기서도 그대로 노출을 많이 하면서 출연하시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마지막 엔딩이 그 거리로 뛰쳐나가는 차자와와 스미다 간발해 하면서 그 장면이 카메라가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마당으로 뛰쳐나가는 주인공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비추는 장면인데 그게 뭐랑 오버랩이 되냐면 페어로 뛰어가는 장면으로 오버랩이 돼요. 쓰나미로 페어가 된. 그러니까 너무도 명백해지죠. 여기서 페어 위에서 희망을 갖고 힘내라 일어나라라는 말이 너무 씨발 또 매겨주나? 메시지를 이 감독이 그런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점수 45점 줬잖아요. 아니 뭐 내가 살려주는 중이 아니라 관객들이 이거 일반 관객들이 45점도 많이 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남들이 얼마큼 좋아할 것 같으냐니까. 네네. 요런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이. 네. 한 줄 평하세요. 한 줄 평. 저는 이게 그 바본달과 평강공주랑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평강 더 다크 히어로 메이커라고 지었습니다. 평강 더 다크 히어로 메이커. 네. 저는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영화가 진짜 중반에서 차자와의 그 한없는 애정과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영화를 뭐 희망적으로 끝내거나 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노래한다 이런 건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네, 이런 그렇진 않죠. 너무 전형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드는 게 그럼 내가 만약에 일본의 예술가인데 아니, 한국 예술가라거나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전 인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엔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전형적인 교훈을 주지만 좀 마음에 들었고 저의 그래서 한 줄 평은 우리 지진 나고 이렇게 쓰나미 밀려왔으니까 이제 다 좆됐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죠. 영화를. 야 이렇게 된 거 상점 다 털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없죠. 아니면 뭐 씨발 뭐 일베처럼 무슨 패드립을 칠 수도 없는 거고 세월호 거기다가 무슨 뭐 이상한 드립 많이 쳤죠. 네. 저희 한 줄 평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토록 슬프게 외치는 희망 씁니다. 간빠레. 씁니다. 바랍니다. 다음 영화는 뭐죠? 그냥 아이토냐 하겠습니다. 이 저 못 봤어요. 만약에 이거 변동되면은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토냐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우 저희 마음이 다 무거워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간빠레. 수고해집니다. 힘들내십시오. 俺にはわかる。ミルクの中にいるハエ。その白と黒はよくわかる。俺にもわかる。俺にはわかる。どんな人かは着ているものでわかる。そのくらい俺にもわかる。天気が良いか悪いかもわかる。俺にはわかる。リンゴの木を見ればリンゴだってわかる。それくらいわかる。働き者か怠け者かもわかる。なんだってわかる。自分のこと以外なら。要するになんだってわかる。健康な顔と青白い顔の区別もわかる。すべてに終わりをもたらす死もわかる。なんだってわかる。